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던 곳이 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남미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브라질과의 교역액만 1,8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미국과의 거래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중국은 한때 미국 농부들에게서 콩을 수입했지만 이제 주 공급자는 브라질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무역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3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와 대출로 쏟아부었습니다. 페루의 초대형 항구, 칠레의 리튬 광산, 파타고니아 오지의 거대한 우주 추적 센터까지 베이징이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이 돈이 대륙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미국의 통제력은 빠르게 침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변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개입을 중국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봅니다. 미국은 늘 대륙에서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접근법은 다릅니다. 군인과 쿠데타 대신 대출과 건설 인력 그리고 장기 인프라 계약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이 전략을 봤는데 수십억 달러의 중국 투자가 인프라를 변화시키고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전략이 미국 코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응은 놀라울 만큼 미약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당파 정치로 다투는 동안 중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이웃들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힘의 균형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중국이 소유하거나 운영을 통제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항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위험도로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펼쳐놓고 보면 빨간색과 주황색 핫스팟이 대륙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항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철도, 고속도로, 심지어 전력망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중국이 오기 전 상황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련 붕괴 후 수십 년간 미국의 영향력은 거의 도전받지 않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정부들은 현지에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워싱턴의 의제를 받아들이도록 압박받았습니다. 코카 박멸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까지 이야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워싱턴이 원하면 그대로 됐습니다. 워싱턴에 협조하면 IMF와 세계은행에서의 입김을 이용해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경제에 이것은 위기의 생명줄이 되거나 발전 단계를 올라서는데 필요한 추진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달러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소위 워싱턴 합의는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반구 국가들에게 이것은 개혁이라기보다 워싱턴이 자기 유리하게 규칙을 다시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당근을 거부하면 채찍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반항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했는데 원조를 끊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정권 교체를 지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지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 워싱턴의 압력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예상은 명확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그랬듯이 경제 붕괴와 정권 교체가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이 개입해서 신용을 연장하고 석유를 사들이며 마두로 정부를 살려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세력이 서반구에서 워싱턴의 의지에 도전했고 승리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서반구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고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할 만큼 강력하지도 않았지만 상황은 21세기 초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국제무역의 문이 활짝 열렸고 세계 경제의 판도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2000년과 2010년대 초 중국 경제는 매년 평균 10%씩 성장해서 7년마다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선전의 공장들이 활기를 띠며 텔레비전, 옷, 전자제품을 만들어 세계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장에는 욕구가 따랐습니다. 철, 석유, 콩, 구리 같은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이 중국의 부상에 필수 불가결해졌습니다. 그 대가로 지역 전체의 소비자들은 이전에는 손에 닿지 않았을 대량 생산 중국 제품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교 우위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노동력과 공장이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원자재가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은 겨우 120억 달러에서 오늘날 5천억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워싱턴이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중국의 부상을 허용한 게 아니라 설계를 도왔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중국 경제를 개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도 개방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2010년대 초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시진핑은 국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역사적 오판을 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중국 경제가 대등한 경쟁자로 성장하도록 도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뒷마당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많은 나라, 특히 자원이 풍부한 남미 국가들에게 미국을 대신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멕시코를 제외하면 중국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둔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수요의 폭발은 상품 붐을 만들어냈고 파급 효과가 지역 전체에 느껴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수출업자들은 부자가 되었으며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중국과의 무역으로 이득을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이득에는 대가도 따랐습니다. 칠레의 경우 수출의 거의 40%가 중국으로 가는데 대부분 구리입니다. 그 구리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칠레 경제의 근간입니다. 베이징이 구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산업 전체가 급락할 것입니다. 광산에서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임금이 무너지며 정부가 갑자기 학교나 병원에 자금을 댈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역이 아닌 의존입니다. 한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당신을 경기 침체로 밀어넣을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미움을 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역은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수출보다 훨씬 강력한 무언가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투자입니다. 2000년 이후 2천억 달러 이상이 라틴 아메리카에 쏟아졌는데 대부분 국영 거대 기업이 운송, 에너지, 채굴 같은 전략 부문에 투자했습니다. 민간 부문이 주도해온 미국 투자와 달리 이것은 모두 더 넓은 전략의 일부입니다. 2018년 베이징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1대1로 구상에 초대했는데 21세기 세계 경제를 중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3분의 2가 참여했고 결과는 눈에 띕니다. 사막에서 솟아오르는 태양광 발전소, 해안에 새로 만들어진 항구,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 노선이 그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현금이 부족해지자 중국이 금고를 열어 1,410억 달러를 추가로 빌려줬는데 이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라틴 아메리카 개발은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워싱턴만이 돈줄을 쥐고 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베이징은 단지 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구 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구, 달러 자체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대출은 달러로 상환되지 않고 위안화나 심지어 석유 배럴로 상환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토대였습니다. 중국이 지역의 미래에 자금을 대기 시작하자 시진핑 본인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13년 이후 그는 라틴 아메리카를 6번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이 자기네 뒷망이라던 곳에서 합친 것보다 많은 횟수입니다. 그는 그냥 나타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트로피를 가지고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중국이 건설한 메가 항구의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국 브라질 공동체 수준으로 격상시켰는데 이는 중국 외교관계의 최고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히 일회성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더 큰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별 거래에서 다자간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었는데 워싱턴은 초대받지 못한 플랫폼이었습니다. 2025년 중국 CELAC 포럼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글로벌 사우스의 형제로 규정하며 트럼프의 관세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서구의 괴롭힘과 폭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의 행동을 보태며 CELAC에 9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약속했습니다. 단계별로 그는 미국의 실수를 기회로 바꿨고 지역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2017년 CELAC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대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에는 7나라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충성심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라틴 아메리카일까요? 베이징은 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돈과 관심을 쏟고 있을까요? 답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입니다. 2010년대 중반 라틴 아메리카에서 베이징의 큰 판도는 석유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이상이 대출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상환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환은 원유 배럴로 표시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상환하지 못하면 그 대출은 언제든 베이징이 유리하게 연장되고 재구조화될 수 있었습니다. 서방이 부채 함정 외교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은 세계 최대 확인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습니다. 오늘날 베이징은 다른 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중국 국영 기업들은 라틴 아메리카 리튬 프로젝트에만 1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의 광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중국 광산 회사가 토로모초 구리 광산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길 아래에는 또 다른 국영 기업이 너무 커서 혼자 세계 구리 공급의 2%를 생산하는 광산을 장악했습니다. 이 금속들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미래의 빌딩 블록입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리드, 반도체, 인공지능 모두가 구리에 의존하는데 라틴 아메리카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에는 세계 매장량의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구리의 경우 칠레와 페루가 합쳐서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장악하는 자가 이 자원들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라틴 아메리카를 두고 벌이는 경쟁은 미국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오래된 성장 모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40년간 값싼 수출과 저비용 노동력이 부상의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올랐고 비교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두려운 중진국 함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가치 사슬을 올라가 복잡한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녹색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의 부상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뒤집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같은 오래된 거인들은 쇠퇴하는 반면 전기차,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산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게 이 혼란은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원자재를 확보하면 이 산업에 단순히 합류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회의 창을 놓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산업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리더들이 자리 잡을 것이고 나중에 끼어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을 구축하는데 한 세기가 걸렸고 미국은 항공우주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일단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지금 그토록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성공하면 마침내 발전 수준에서 서방을 따라잡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에게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총성이 멈춘 이후 줄곧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신에 크게 드리워진 100년의 굴욕을 지우고 진정한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베이징의 도박은 중국의 미래를 바꿀 약속만 하는 게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에게도 게임 체인저입니다. 중국의 무역과 투자는 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전체의 생활 수준을 높일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베이징의 존재가 라틴 아메리카에게 소련 붕괴 이후 갖지 못했던 것을 준다는 점입니다. 지렛대입니다. 중국이 실행 가능한 대안 자금원일 때 워싱턴은 IMF 대출에 정치적 조건을 과도하게 담을 여유가 없습니다. 베이징의 품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들은 양쪽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초강대국들이 경쟁하도록 만들어 더 나은 거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냉전시대 영향력을 위한 투쟁은 실종, 죽음의 부대, 독재를 가져왔습니다. 콘도르 작전에서는 CIA가 남미의 미국 지원 군사 독재 정권에서 탄압을 조율했고 그 결과 5만 명 이상의 좌파 활동가가 살해되었습니다. 세계가 정말로 또 다른 냉전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면 라틴 아메리카는 은유적 전장이 될 위험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전장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게도 판도는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베이징이 핵심 자원의 흐름을 통제한다면 미국 미래 산업의 목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녹색 에너지에서 방위 기술까지 이것은 단지 무역 거래나 광산 지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취약성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 자금이 미국의 영향력을 조금씩 깎아내리면서 워싱턴의 자기 동네에 대한 통제력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대규모 이민까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협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중국 전략은 더 큰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지도자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도전입니다. 베이징이 미국 주도 질서를 약화시키고 세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미국은 곧 세계의 탁월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세계 패권국으로 남으려면 미국은 중국의 진출에 맞서기 위해 빠르게 행동해야 하는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것이 평화롭게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이 지역에서 중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베네수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우리는 곧 미국이 잃어버린 영향력을 재확립하려고 하면서 군사력이 다시 카드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초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시대의 최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 정말로 자고 있었다면 질문은 간단합니다. 마침내 깨어났을 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